케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신사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는 광활한 사바나와 야생 동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름답고 교활한 여성 산적들의 무대이기도 하죠. 그들은 나이 많은 남성 관광객을 표적으로 삼아 외모를 무기로 삼아 그들을 유인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한 뒤 마지막 한 푼까지 재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호화로운 리조트부터 어두운 빈민가까지 곳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명예마저 무너져 버린 남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운명적인 여행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죠. 혹시 케냐 남성들은 관계 속에서 무력감을 느껴 아내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어둡고 무서운 진실이 있는 걸까요? 과연 케냐의 여성 산적에 얽힌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함정에 빠진 남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분명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케냐를 탐험하며 이 어두운 비밀을 풀어보시죠. 14번. 간통이 허용된다. 여러분, 세상 어딘가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사회적 비난 없이 대놓고 불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케냐에서는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관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케냐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여성들이 결혼 밖에서 남자친구를 두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 조건이란 임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관습은 케냐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결혼해서 나이 차이가 매우 흔한데 20세도 차이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70세에 가까운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들의 젊음을 앗아갈 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 엄청난 감정적, 심리적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관습은 조화롭지 못한 결혼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이 정서적, 육체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결혼 밖에서 다른 관계를 찾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은 경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집안의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경우에는 비록 화가 나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는 아이의 인생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결혼 속에서 잠시의 자유를 얻기 위해 여성이 치러야 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큰 것 아닐까요? 이 조건부 간통 관습은 결혼 속 불평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케냐 여성들이 겪는 엄청난 압박을 보여줍니다. 아직 나이에 맞는 삶을 살기도 전에 어린 소녀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아내와 어머니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18세 소녀가 50세나 60세 남성과 결혼을 강요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녀가 이 결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이, 감정, 생활 방식에서 오는 엄청난 차이는 많은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도피하기 위해 결혼 밖의 관계를 찾도록 만듭니다. 이렇듯 독특한 관습을 가진 케냐는 참으로 흥미롭지만 동시에 논란이 되는 문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처제와 같은 다른 관습은 여러분을 훨씬 더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탐험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13번. 여러 아내를 원한다면 케냐로 오세요. 케냐에서 일부 다처제는 단순히 허용되는 것을 넘어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케냐 남성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놀랍게도 현지 여성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불가피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다처 가정에서 성장한 소녀들은 장차 아내가 여럿 있는 가정의 일원이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오랜 세대를 거쳐 삶의 방식으로 굳어진 문화입니다. 케냐의 일부 다처제는 깊은 문화적, 경제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이족과 루오족 같은 공동체에서는 아내가 많을수록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한 남성이 둘 수 있는 아내의 수는 그가 소유한 가축의 수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현지 문화 단체에 따르면 케냐 남성의 약 25.30%가 일부 다처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어떤 가정은 아내가 10명에서 12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에 사는 케냐 여성들은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혼이 사랑이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기보다 부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녀들은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두는 모습을 보고 자라며 이러한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일부 다쳐 가정의 아내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여럿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위 높은 가문에 들어가는 일이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는 여성의 평등권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일부 다처 가정의 모든 아내가 동등하게 대우받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할까요? 이는 외부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케냐, 특히 농촌 지역 사람들에게는 삶의 필수적인 일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비록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많은 공동체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젊은 세대는 법적 절차나 교회 예식에 따른 일부일처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의 결혼은 전통 규범이 아니라 사랑과 평등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관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케냐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른 풍습들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부모에게서 바로 아내를 사는 풍습. 어떤 곳에서는 소녀의 가치가 낙타의 수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케냐의 포코 쪽에서는 여성이 혼인 정년기에 이르면 부모가 딸을 신랑 측 가족에게 팔아넘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사자인 소녀가 결혼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코 쪽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을 원할 때는 혼자 신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이나 공동체의 남성 여러 명과 함께 갑니다. 이들은 수천 마리의 염소, 3마리의 낙타, 10마리의 소로 이루어진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이 지참금은 단순한 결혼 선물이 아니라 신랑의 부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양가 간 재산을 주고받는 거래로 인식됩니다. 지참금이 교환되면 결혼식은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되며 화려한 의식과 축하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부가 느끼는 슬픔과 압박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식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에 소녀들은 엄격한 성인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달 동안 마을의 모든 남성들과 접촉이 금지되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는 외딴 오두막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신부는 화려한 장신구와 전통 가죽옷을 입고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이 시기는 신부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소녀들은 부모가 이미 결혼을 정해놓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가 딸이 도망갈까 두려워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면 온 마을이 참여합니다. 결혼식 전날 오후부터 신부는 집 밖에 서 있어야 하며 마을의 젊은 남녀들이 모여 노래와 춤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의식 당일 신부는 전통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예식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부족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추는 활기찬 춤으로 마무리되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신부들의 마음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인권의 부재를 보여줄 뿐 아니라 포코 쪽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을 상징합니다. 여성의 가치는 가축과 돈으로 환산되고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됩니다.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많은 포코 쪽 여성들은 여전히 어린 나이에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도 미숙한 상태에서 성인이 됩니다. 이는 교육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여성들을 가혹하고 불평등한 문화 체계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11번. 신부 얼굴에 침 뱉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축복이나 따뜻한 인사 대신 머리 위로 침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케냐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족 중 하나인 마사이족에게 이것은 단순한 결혼 의식이 아니라 행운과 축복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 다소 특이한 전통은 마사이족이 수백 년이 지나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켜온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사이족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며 남성이 모든 사회의 권력과 운영을 쥐고 있습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에 있으며 공동체가 정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사이족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부족 전체에 큰 의미를 갖는 행사입니다. 이는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문과 두 시족의 유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침뱉기 의식입니다. 겉보기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신부가 새 집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가 먼저 그녀의 머리와 가슴에 침을 뱉습니다. 마사이족에게 침은 결코 무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한 축복의 표시로 부모가 딸의 앞날에 최고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축복이 결혼 생활에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사이 신부도 이 의식을 거치지 않고 친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전통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풍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사이족의 결혼 행렬은 매우 느리게 이동하며 신부 집에서 신랑 집까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 신부는 절대 뒤를 돌아 친정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돌로 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옛 가족을 뒤로하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삶에 전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는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신랑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신부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겉보기에 가혹하지만 이는 신부가 집에 들어가기 전 불운을 털어내는 의식입니다. 마사이족은 이렇게 함으로써 신부가 앞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내심과 참을성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아내로서 중요한 자질로 여겨집니다. 신부가 신랑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독특한 환영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소젓 한 컵을 얼굴에 뿌리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사이족에게 염소젓은 인내와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결혼 후 곧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이 의식에서 전해진 모든 힘과 용기를 물려받는다고 믿습니다. 마사이족의 결혼 풍습은 외부인의 눈에는 이상하고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 공동체 안에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 전통입니다. 단순히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이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어떤 마사이 여성이 이 의식을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탐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케냐의 정말 기묘한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비닐봉지 사용 시 최대 징역형. 단순한 비닐봉지 하나 때문에 최대 4년의 징역형이나 4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핏 황당하게 들리지만 케냐에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벌금과 함께 시행된 이 법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환경오염과의 전쟁에서 케냐가 과감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비닐봉지는 케냐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는 매년 약 1억 장의 비닐봉지를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쓰레기 매립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널려 있거나 시골까지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의 혼잡한 시장부터 외딴 초원까지 비닐봉지는 이 나라 풍경에 원치 않는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닐봉지는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물 성장을 방해하고 배수로를 막으며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야생동물이 비닐봉지를 먹고 고통스럽게 죽었으며 심지어 그 위장 속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냐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냐의 과감한 결정은 곧바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환경단체가 오염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단호하게 행동한 케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높은 벌금이 비닐봉지에 의존하는 빈곤층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길거리 상인이나 소규모 상점의 경우 비닐봉지를 쓰지 않으려면 더 비싼 대체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번. 여성들의 관광객 납. 케냐를 여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거닐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흔히 떠올리는 소매치기나 절도가 아닙니다.
케냐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종의 남성 약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아니 해변과 같은 해안 관광지에서는 종종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나이든 남성 관광객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케냐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해안 관광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비공식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험을 위해서뿐 아니라 값비싼 선물과 돈을 받거나 심지어 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세계관광기구 UNWT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케냐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빈곤한 관광지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케냐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해안 관광지 인근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케냐 인구의 약 36%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 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특히 부유한 중장년 남성과의 관계는 탈출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편안함이나 색다른 경험을 찾는 은퇴한 고령 관광객입니다. 일부 관계는 장기간 지속되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성의 휴가가 끝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결말이 항상 해피엔딩인 것도 아닙니다. 일부 여성은 결혼에 성공해 해외로 이주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광객이 떠난 뒤 그대로 버려집니다. 반대로 남성들 역시 자신이 치밀하게 계산된 금전적 착취의 희생양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감정적, 경제적 상처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8번. 단식 사이비 종교. 종말론을 믿었다가 24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최근 케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굿뉴스 인터내셔널 교회라는 극단적 종교 집단이 주인공입니다. 자칭 종교 지도자 폴 맥켄지의 지휘 아래 추종자들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 구원을 받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단식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케냐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어떻게 한 집단이 수백 명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이비 집단의 매력은 맥켄지의 예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올해 4월 15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신세계 질서라는 음모론을 설파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전 세계 권력 최상층에 사탄의 세력이 침투해 있으며 종말 이후 1000년 동안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켄지는 이런 계시를 근거로 종말 전에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단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공포 조장은 교육과 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근거 없는 선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맥켄지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추종자들은 단식으로 죽는 것이 자살이 아니라 세상 멸망 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백 명이 목숨을 버렸고 여전히 수십 명이 교단이 활동하던 숲속에서 실종된 상태입니다. 맥켄지는 종말 예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기본 가치에도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을 악이라 규정했고 여성에게 출산 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말라고 했으며 아동 예방 접종에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그는 2017년과 2018년에 아동을 급진화시킨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가 시킨 대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케냐 정부는 맥켄지가 의도적으로 사회적 지식이 부족한 빈곤 농촌 지역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육과 정보는 사치였고 그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종교 권력의 심각한 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극단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례입니다. 굿뉴스 인터내셔널 교회 사건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종교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229의 시신이 인도양 인근 킬리피 카운티 숲속의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부모에 의해 단식에 동참한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으며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아내 상속 관습. 여러분은 케냐의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 많은 지역에서 미망인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케냐의 루오 공동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내를 상속하는 관습은 케냐에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루오 공동체는 약 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케냐의 대규모 민족 집단으로 이 관습은 오랜 세월 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남자가 사망하면 그의 형제나 다른 남성 친척이 미망인을 상속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관습이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고인의 재산과 자녀를 가족 안에서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성을 지키는 전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연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통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재산과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시행됩니다. 전통사회에서 고립된 여성에 대한 낙인을 피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많은 사회학자와 인권활동가들은 이것이 단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여성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를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망인의 30% 이상이 강제 재혼이나 아내 상속과 관련된 관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여성들을 가족 간에 이동 가능한 재산처럼 취급하며 심각한 가정 내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이는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율권마저 빼앗는 행위입니다. 6번 우모자 여성 마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곳에 전원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우모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른 마을과 다릅니다. 바로 남성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1990년 현지 군인들에게 강제로 학대를 당한 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15명의 여성들이 모여 세웠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배척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모자는 점점 성장했고 이제는 학대 피해 여성뿐 아니라 아동 결혼, 가정 폭력, 여성 할례 등을 겪은 여성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모자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차별 없이 살아갑니다. 현재 약 47명의 여성과 200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작은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고 서로를 돌보며 주로 수공예품 제작과 관광객 대상 기념품 판매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이 손수 만든 팔찌, 목걸이, 정교한 장식품들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우모자가 속한 삼부르 공동체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또 한 번, 마을 주민들은 약 1km 떨어진 강가의 캠프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특히 사파리 관광객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 근처를 방문할 때 머무는 장소로 마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뿐 아니라 우모자의 독특한 이야기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거주할 수 없는 마을임에도 아기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어갈까요? 여성들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필요할 때는 밖으로 나가 찾으면 됩니다. 우모자의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는 일은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아이 없이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을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살아갈 힘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양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5번 가축과 맞바꾸는 딸.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은 사랑을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념하며 그로 인해 사랑은 아름답고 특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케냐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주선하기 때문에 스스로 평생의 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사이족은 누가 당신과 함께 살아갈 사람인지에 대해 나이든 세대가 가장 잘 안다고 믿습니다. 케냐의 마사이 여성 대부분은 빈곤과 문화적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케냐 마사이 여성 중 학교에 다닌 비율은 20%가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케냐 전역에 무상 초등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마사이 소녀의 학교 등록률은 48%에 불과하며 중등교육을 받는 비율은 겨우 10%초에 그칩니다. 보통 마사이 소녀들은 11살에서 13살 무렵 아버지가 선택한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가축이나 돈이 오갑니다. 한 남성이 어떤 소녀를 마음에 들어 하면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의사를 밝히고 부모는 이후 소녀의 집을 방문해 청혼합니다. 소녀의 가족이 이를 받아들이면
남성의 부모는 다음 방문 때 가축, 염소, 양, 침구, 담요 등이 포함된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마사이 결혼해서 소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린 소녀들이 진심으로 보살펴주지 않을 수도 있는 훨씬 나이 많은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녀가 청혼을 거부하면 동의할 때까지 매를 맞습니다. 딸의 결혼은 지참금을 통해 가족의 재산을 늘려줍니다. 결혼 후 소녀는 남편의 집으로 이사하므로 아버지는 한 명의 자녀를 더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딸을 교육하는 것은 결혼 후 집을 떠나게 되니 손해로 여겨져 마사이 가족은 아들 교육을 딸보다 우선시합니다. 4번 성인이 되기 위한 발치의식. 동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마사이 남성 대부분은 앞니 한 개가 없습니다. 귀를 뚫는 것과 앞니를 빼는 것은 이곳 젊은 남성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성인이 될 시기가 되면 부족의 젊은 남성들은 의식이 열리는 넓은 들판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족의 지도자가 직접 각 청년의 앞니를 뽑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시절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의식을 치른 후 젊은 남성들은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사냥에 나서거나 창과 칼 같은 무기를 들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등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마사이에게 있어 앞니가 없고 귀가 뚫린 남성은 용기와 품위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앞니를 뽑거나 귀를 뚫는 것을 거부한 남성은 불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남성은 부족 내 여성들에게서 외면받을 뿐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사이 사회에서 이러한 의식을 치르는 것은 진정한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마사이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전통과 의식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발치 의식이 낯설거나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이에게 있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민족적 자부심입니다. 발치와 귀뚫기 의식은 전통과 조상을 향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장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철저히 지키는 민족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3번 기이한 매장 방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를 묻는 일은 엄숙하고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나 동아프리카의 태소 공동체에서는 그 매장 방식이 매우 독특해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특별합니다. 그들은 고인을 집의 벽 속에 묻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이라 하면 우리는 깊게 판 땅 속에 고인이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운 채 안치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태소 공동체에서는 땅 속에 묻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이례적인 방식, 즉 집 벽 안에 세워서 묻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서 있는 상태로 집의 양쪽 벽 속에 안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생활 공간 안에서 산 사람과 고인이 함께 공간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풍습은 외부인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다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소 사람들에게는 고인을 존중하며 그를 가족 곁에 가까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를 집벽 속에 묻으면 고인의 영혼이 후손들을 지켜주고 보살펴 준다고 믿습니다. 2번 나트론 호수, 죽음의 호수. 나트론 호수는 수온이 섭씨 60도에 이를 만큼 뜨겁고 얕으며 염분이 높은 호수로 유명합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생물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온도뿐만이 아니라 극도로 높은 알칼리성입니다. pH과에서 10.5에 달하는 물은 표백제에 버금갈 정도로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거의 어떤 생명체도 버틸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을 형성합니다. 동물이 실수로 이 호수에 빠지면 물속의 소금과 미네랄이 곧바로 몸을 뒤덮습니다. 뜨거운 수온과 극심한 알칼리성 속에서 증발과 결정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동물의 몸은 자연적인 석상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트론 호수는 죽음의 호수라는 섬뜩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동물이 완전히 석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신은 소금과 미네랄에 의해 형태가 달아 기괴한 모양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나트론 호수를 더욱 비현실적인 풍경으로 만들며 마치 죽음으로 빚어진 대자연의 야외 조각공원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처럼 나트론 호수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외관과 달리 이곳은 동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새 중 하나인 소형 홍학의 중요한 번식지입니다. 높은 알칼리성과 염분은 천적의 접근을 막아 홍학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년 수십만 마리의 소형 홍학이 이곳에 모여 소금섬 위에 둥지를 틉니다. 나트론 호수는 극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조류와 알칼리성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홍학의 중요한 먹이가 되며 동시에 호수엔이 선명한 붉은 빛을 만들어내어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풍경을 완성합니다. 1번 저주의 정화. 케냐 키시 공동체의 외딴 마을에서는 오늘날에도 영성과 신앙이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독특한 전통으로 알려진 키시 사람들은 저주에 걸렸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은 바로 퇴마와 저주 해제 의식입니다. 키시의 퇴마 의식은 마을의 원로들이 선한 영혼을 불러내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대개 영혼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마을의 성스러운 장소에서 밤에 진행됩니다. 원로들은 정화와 악귀 퇴치를 위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잎사귀, 성수, 성스러운 재와 같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고대의 주문이 함께 낭송됩니다. 키시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주문은 조상들의 영혼이나 다른 선한 초자연적 존재의 보호를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원로가 주문을 외우는 동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꽃이 갑자기 치솟거나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거나 저주에 걸린 사람의 행동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등 외부인의 눈에는 섬뜩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키시 사람들에게 이는 영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식이 마무리될 즈음 원로는 마지막 정화 의식을 거행합니다. 주로 성수나 성스러운 가루를 사용해 저주받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정화를 마친 사람은 악령과 관련된 물건을 불태우거나 조상 앞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음을 맹세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키시 공동체에서 이 의식은 단순한 퇴마가 아니라 당사자의 존엄성과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식이 끝나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존재로 여겨지며 공동체는 그를 두려움이나 낙인 없이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케냐를 통해 14번에 걸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케냐는 웅장한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뿐 아니라 놀랍고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든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오래 기억에 남을 이야기가 있었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세계 여행에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